말은 인간이 사상과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언어적 수단이다. 단순한 음성 신호가 아니라 지식과 관계, 권력과 문화의 매개체로 기능한다. 이 시간에는 동서고금의 어록과 격언, 고사와 일화, 그리고 어휘 분석을 통해 말이란 무엇이며 어떤 힘을 지니는지를 살핀다. 말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개념들이 있다. 침묵, 혀, 언어, 사상, 신뢰, 행위. 이 단어들은 각각 말의 반대항, 말의 기관, 말의 체계, 말의 내용, 말의 조건, 말의 한계라는 서로 다른 측면을 가리킨다. 말을 정의하려면 이 모든 각도를 함께 놓아야 한다. 먼저 어휘부터 살핀다. 사불급설이라는 말이 있다. 넉사, 안일불, 미칠급, 혀설. 내 말이 끄는 빠른 술에도 혀의 빠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공자가 논어 안연편에서 제시한 이 표현은 한번 내뱉은 말은 아무리 빠른 것으로도 따라잡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의 물리적 비유로 설명한다. 말의 불가역성을 이처럼 간명하게 포착한 표현은 드물다. 이 불가역성을 서양의 시인도 같은 방식으로 말했다.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놓아버린 말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사불급설과 문화권은 다르지만 지목하는 사태는 동일하다. 말이란 한번 발화되는 순간 발화자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은 어디서 오는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깊은 지혜를 지닐수록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은 더욱 단순해진다. 말은 사상의 표현이다. 말의 원천은 사상이며 사상의 깊이와 말의 단순함은 반비례한다는 관찰이다. 같은 방향에서 사무엘 존스는 시인의 생활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말은 사상의 옷이다. 옷이 신체를 감싸듯 말은 사상을 감싸 외부로 드러낸다. 옷의 비유는 말이 사상 자체가 아니라 사상의 외피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이광수는 문학평론에서 이 기능을 더 넓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했다. 말이란 정신생활의 목록이요 지표여서 그와 함께 쇠약해진다. 우리는 말이라는 신비하고 신성한 재주를 통하여 큰 사회를 이루고 높은 문화를 짓기도 보급하기도 한다. 말은 개인의 사상을 옮기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와 문화 전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박창애 역시 같은 계열에서 말의 매개 기능을 정의했다. 말이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는 수단의 한 가지이다. 우리에게 말이 있으므로 남의 뜻과 정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마음의 간직한 뜻과 사랑을 남에게 줄 수도 있다. 말은 수신과 발신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쌍방향 매체다. 말의 구조적 측면에 주목한 이도 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썼다. 말은 배열을 달리하면 다른 의미를 갖고 의미는 배열을 달리하면 다른 효과를 갖는다. 말은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배열에 의해 의미와 효과가 결정된다. 동일한 단어들도 순서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작용을 한다. 실로는 이 도구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나의 무한한 나라는 사고다. 그리고 나의 날개 달린 도구는 말이다. 사고가 영토라면 말은 그 영토를 가로지르는 이동수단이다. 날개라는 비유는 말의 속도와 도달 범위를 함께 가리킨다. 플루타르쿠스는 영웅전에서 말을 다른 물질로 비유했다. 말이라는 것은 수놓은 비단과 같아서 펼치면 모든 무늬가 나타나지만 접으면 무늬가 감추어져 소용없게 된다. 말은 펼쳐질 때 비로소 기능한다. 발화되지 않은 말, 즉 침묵 속에 접힌 말은 무늬를 감춘 비단과 같다. 이 비유는 표현의 중요성과 동시에 말의 조건성을 드러낸다. 영국 격언은 이 조건을 신체 기관의 비율로 표현했다. 눈은 둘, 귀는 둘, 입은 다만 하나이니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라. 인체의 구조 자체가 말을 절제하고 관찰을 늘리라는 가르침으로 읽힌다. 같은 계열의 영국 격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현명한 자는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지고 있다. 지혜의 지표는 말의 양이 아니라 귀와 혀의 비율이라는 것이다. 이 절제의 논리는 동양 고전에서도 반복된다. 예기는 이렇게 기록했다. 군자는 말이 적고 소인은 말이 많다. 말의 양이 인격의 척도가 된다.
수다는 경박함의 표지고 과묵함은 내면의 깊이를 시사한다. 노자는 같은 방향에서 더 극단적인 명제를 제시했다. 노자는 노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는 자는 오히려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이다. 원문은 지자불언 언자부지다. 지식과 발화량은 반비례한다는 이 역설은 진정한 알은 언어로 담길 수 없다는 독가의 인식론에서 나온다. 장자는 이 명제를 한 걸음 더 압축했다. 장자는 장자에서 이렇게 썼다. 큰 말은 말이 없다. 가장 큰 말은 침묵의 형태를 취한다는 뜻이다. 노자는 말의 성질 문제에서도 단호했다. 노자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미덥지 않다. 원문은 신원불미 미언불신이다. 아름다움과 신뢰는 말에서 공존하기 어렵다는 이 명제는 수사학의 위험을 경고한다. 잘 꾸며진 말일수록 그 진실성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성서 시편도 꾸며진 말의 위험을 날카롭게 기술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워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겉으로 부드러운 말과 그 안에 감춰진 적의 사이의 간극을 묘사한다. 말의 표명과 의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고다. 이규보는 동국이 삼국집에서 이 이중성을 다른 방식으로 분류했다. 말이란 먼저 거슬리고 뒤에 순한 것이 있으며 밖으로는 가깝고 안으로는 먼 것이 있다. 말은 처음 들리는 인상과 나중에 남는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친근하게 들리는 말이 실제로는 거리를 두는 말일 수 있다. 말의 해석은 표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이중성이 가져오는 위험을 주역은 인과관계로 정리했다. 주역은 이렇게 기록했다. 화가 생기는 데에는 곧 말이 그 계단을 이룬다. 재앙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말이 그 계단을 하나씩 놓는다. 부주의하게 발화된 말들이 쌓여 결국 화를 부른다는 구조적 경고다. 그 경고를 서양에서는 신체 기관의 비유로 표현했다. 서양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혀는 강철이 아니로되 사람을 벤다. 살상 도구가 아닌 혀가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역설이다. 원문은 영어로 더 간결하다. The tongue is not still, yet it cuts. 동양의 동양명언은 같은 사태를 수치로 표현했다. 새치의 혓바닥으로 다섯 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혀의 크기와 그것이 좌우하는 신체의 크기 사이의 대비가 말의 파괴력과 구원의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공자는 이 파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여러 선을 행하고도 한마디 말의 잘못으로 이를 그르친다. 행위로 쌓은 선이 말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 말의 무게가 행위의 무게보다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에서 말과 행위의 관계를 다른 각도에서 잘랐다. 말만으로는 빚이 갚아지지 않는다. 말이 아무리 정교하고 진실하더라도 행위를 대체할 수는 없다. 같은 작가는 헨리 8세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좋은 말은 선행의 일종이지만 그러나 결코 말이 곧 행위는 아니다. 말과 행위는 연속선상에 있지만 등치관계가 아니다. 페르시아의 사디는 굴리스탄에서 말의 위계를 더 날카롭게 설정했다. 말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너희보다 낫다. 말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특징이지만 그 말이 잘못 사용될 때는 그 구별이 역전된다. 말의 능력은 조건부 우위다. 같은 사디는 굴리스탄에서 말의 시의성도 지적했다. 말해야 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에 말하지 말라. 말의 적절함은 내용뿐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이기도 하다. 침묵해야 할 때 발화하는 것과 발화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모두 실패다. 영국 격언은 이 타이밍 문제를 양적 원칙으로 단순화했다. Least said, soonest mended. 말은 적을수록 좋다. 곧 바로잡기 쉽기 때문이다. 말이 적으면 수습해야 할 범위도 좁다는 실용적 논리다. 말의 발화 전 준비에 관해서는 그리스 스파르타의 철학자 킬론이 단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혀가 너희의 생각보다 먼저 달리지 않게 하라. 생각이 말을 선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로마의 키케로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사람은 잘못된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오직 진실한 것은 침묵에서 얻는다.
침묵을 진실의 조건으로 본다. 아라비아 격언은 이 준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이어야 한다. 말은 침묵보다 나을 때에만 발화할 가치가 있다. 침묵이 기본값이고 말은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특별한 사태다. 그럼에도 말은 거대한 힘을 지닌다. 하이네는 프랑스의 상태에서 이렇게 썼다. 말, 그것으로 죽은 이를 무덤에서 불러내고 산자를 묻을 수도 있다. 말, 그것으로 소인을 거인으로 만들고 거인을 철저히 두드려 없앨 수도 있다. 말은 죽음과 생, 작음과 큼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이 힘은 가치 중립적이다. 방향은 사용자에게 달려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에서 이 힘의 작동 방식을 기술했다.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이다. 비둘기의 발로 다가오는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 말의 힘은 음량이나 격렬함에 비례하지 않는다. 가장 조용하고 느린 말이 가장 깊이 파고든다. 키플링은 연설에서 이 힘을 의학적 비유로 정리했다.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인류가 사용한 가장 효력 있는 약이다. 약은 적정량에서 치료하고 과용하면 독이 된다. 이 비유는 말의 효력과 그 위험을 동시에 내포한다. 반면 알랭은 정신과 정열에 관한 81장에서 역방향의 명제를 제시했다. 말은 사회의 악이다. 이는 말 자체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기보다 사회 속에서 말이 오해와 갈등의 주된 경로로 기능한다는 비판적 관찰이다. 말이 매개하는 만큼 그 오류도 매개한다. 법구경은 이 문제를 윤리적 명령으로 전환했다. 말의 악행을 버리고 말의 선행을 거두어라. 말에는 악행과 선행 모두가 가능하다. 그 선택이 도덕적 과제다. 구약성서 전도서는 이 선택의 결과를 인격과 연결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말은 타인을 구하기도 하고 발화자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한다. 말의 결과는 외부뿐 아니라 내부로도 향한다. 에머스는 이 인격과 말의 관계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받는다. 원하든 않든 말 한마디가 남 앞에 자기의 추상을 그려놓는 셈이다. 말은 자기 표현의 의도를 넘어 타인에게 자동으로 추상을 남긴다. 그리스의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도 같은 방식으로 말했다. 접시는 그 소리로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사람은 말로 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말은 지식을 드러내는 시험이다. 말이 인간의 특성을 드러낸다면 그 특성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한다. 고골리는 죽은 혼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통찰과 인생에 대한 총명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은 영국 사람의 말이요. 경묘한 농담을 번뜩여 안개 같은 골칫거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프랑스 사람의 말이며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독자적이고 지적인 까다로운 말을 능란하게 고안하는 것은 독일 사람일 것이다. 말의 방식은 보편적이지 않다. 각 문화권은 고유한 언어적 경향을 발전시켜 왔다. 말이 지닌 감정적 차원에 대해서는 스타인백이 불만의 겨울에서 이렇게 말했다. 말이란 것이 감정의 면을 떠났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말은 사상만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야 의미를 갖는다. 감정이 제거된 말은 내용이 있어도 공허하다. 이스라엘 격언은 이 원칙의 역방향을 제시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말이라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말이 듣는 이에게 작용하려면 말하는 이의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말을 아끼는 것의 가치를 강조한 이들도 있다. 톨스토이는 두 군데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하나는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지혜와 단순함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쁨은 더 많아진다. 말을 줄이는 것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진다는 역설이다. 휘트먼도 같은 방향에서 덧붙였다.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말하지 않고 두는 것이다. 퇴선의 말도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말하지 않은 것에 힘이 잠긴다.
영국 국왕 조지 워싱턴은 실용적 관점에서 이렇게 권고했다. 바른 사람과 말할 때에는 그 말을 댈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그 언어는 간단 명료하게 하라. 상대가 바를수록 긴 설명이 불필요하다. 간결함은 신뢰의 언어다. 필딩도 이 방향에서 경계선을 그었다. 남에 대해서 또 남의 일에 대해서 말을 삼가라. 말을 삼가야 할 영역은 자신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이다. 모너는 말을 아끼는 것의 극단적 사례를 죽음의 순간에서 찾았다. 모너는 이렇게 기록했다. 새가 장차 죽으려 할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할 때 그 말이 착하다. 원문은 조지장사 김영야의 인지장사 기연야선이다. 죽음을 앞둔 인간은 꾸밈없이 말한다. 생의 마지막에서 말은 가장 진실한 형태로 돌아온다. 말 많음이 가져오는 실질적 문제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해부학자이자 외과 의사로 유명한 존 에버넷이는 말 많은 환자를 질색했다. 어느 날 진찰하는 여자 환자가 쉬지 않고 짓거려대자 그는 아하고 입을 벌려 혀를 내미시오 하였다. 환자가 혀를 내밀자 이렇게 해야 겨우 천천히 진찰도 하고 처방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혀를 밀어 넣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의사의 요청은 진찰의 요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침묵의 요청이기도 했다. 이 일화는 말이 과잉될 때 정보 전달 자체가 방해받는다는 사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맥락에서 말 자체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도 있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말의 노예가 되지 말라. 말을 도구로 사용하되 말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말해야 할 때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 유행하는 언어를 따라 자신의 사고를 재단하는 것, 그 모두가 말의 노예 상태다. 말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과 같다. 말하려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조언이 전한다. 말하려는 것이 있거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평정을 잃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흔들릴수록 말로 인하여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평정을 잃었을 때가 말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발화의 신중함이 더욱 요구된다. 한편 말이 전파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오래된 관찰이 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발화의 원점은 하나지만 수신의 지점은 무한히 확산된다. 말의 범위는 발화자의 의도를 넘어선다. 이것이 말을 강력하게 만드는 동시에 위험하게 만드는 구조다. 위고는 말의 거칠음을 논증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거칠고 독살스러운 말은 그 근거가 약한 것을 드러낸다. 강도 높은 언사는 실질적 논거의 결핍을 감추려는 시도일 수 있다. 말의 격렬함과 그 안의 논리적 강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말은 사상의 표현이자 문화의 기반이며 동시에 화의 계단이 될 수 있는 이중 구조를 지닌다. 발화의 순간 통제를 벗어나고 한 사람의 입에서 천 사람의 귀로 향하는 말의 구조는 그 사용에 끊임없는 신중함을 요구한다. 노자가 남긴 원문이 이 모든 논의를 가장 짧게 압축한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미덥지 않다. 말의 외양과 진실 사이의 간극은 말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문제다. 동서양의 통찰은 말의 불가역성과 절제를 한결같이 가리키지만 그 말들이 어디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궁극의 답은 성경에서 제시된다. 성경은 말을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에 두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톨스토이가 말을 사상의 표현이라 했고 사무엘 존슨이 사상의 옷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그 사상의 근원마저 말씀 대신 하나님께 둔 셈이다. 그러므로 말의 신중함은 한낱 처세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가 자기 언어를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가 된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그 방향을 이렇게 정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사불급설이 경계한 되돌릴 수 없는 말은 이 관점에서 은혜로 맛을 낸 말이 될 때 비로소 화해의 계단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된다.